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민사특별법 한다고 했죠? 예? 예? 우리 입문서에는 보면, 257페이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입문서에는 딱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사특별법이 5개가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3가지를 조금 틀 잡고 엔드 중요사항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기초를 다진다고 하니라 뭐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나머지 2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요거는 그 법의 뼈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법의 뼈대만. 집합건물법은 그냥 이름만 말씀드리고 끝날 거예요. 네. 크게 뭐 어쨌든 자료는 일단 조문을 일단 중요한 조문들, 민사특별법은 일단 조문이 기본이 되는데 그 조문을 기본으로 해서 중요한 조문들을 제가 별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오늘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항상 갖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조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사특별법 시험 모의고사 같은 걸 봤다 또는 기출문제를 봤다. 그 중에서 조문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몇 종, 무슨 법 제 몇 종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설이 들어있을 때 그걸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체크해 놨다가 실전에서 출제가 되시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요. 지금 왼쪽 눈이 영 불편해요. 왜 났을까? 2년 전에도 한 2년에 한 번씩 나요. 2년 전에도 나가지고 안과 가서 쬐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퍽 쬐어요.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입문서 있는 거 하고요. 조문하고 이렇게 좀 연결해서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듣기만 하세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 자료 제1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조문자료. 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보통 특별법은 제1조에다가 이렇게 목적을 갖다 박습니다. 이 특별법을 만든 이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의 특례를 정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자료 프린트 6페이지를 가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다만 상가건물의 임대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주거용 건물이냐 상가건물이냐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냐 경제생활의 안정이냐 그렇죠? 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든 어찌됐든 민법의 특례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특례. 민법의 특례를 정한다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법의 임대차를 봤었죠. 예? 봤죠?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지난 시간에 봤던 민법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임차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임차권이. 이 임차권이란 민법상 임대차에 터잡은 임차권. 어떤 약점이 있었죠? 제3자에게 주장을 못한다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없어요. 또
기간 보장이 없죠. 기간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단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기간 보장을 안 해줍니다. 또 보통 우리나라에서 임대차를 할 때 완전 월세는 없고요. 대부분 전세 또는 반전세, 그렇죠? 이때 전세 또는 반전세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돈이 있죠. 보통은 전세금이라고 부르죠. 실무적으로는 전세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뭐죠? 보증금이죠. 이게 액수가 굉장히 커지죠. 특히 최근에는 주택가액이 막 90%를 육박하는 데도 있죠. 전세금이라고 실질적으로 무슨 금이다? 보증금이다. 근데 이거를 떡하니 줬는데 나중에 회수할 길이 없어요. 민법에는. 왜 없죠? 민법에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보증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민법상 임대차를 말씀드릴 때 민법상 임대차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 그랬습니다.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일단 이 세 가지가 민법상 임대차의 임차권의 단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민법상 임대차의 목적물, 동산,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 건물, 건물 중에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 주거용, 장사하는 곳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의 임차인인 경우 이런 걸 보장을 해줄 필요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 민법에서 일단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뭐가 있었죠? 임차권 등기. 기억나세요? 민법 621조.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등기 신청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가 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집주인한테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해 주나? 안 해주지요. 그럼 결국 민법에 있는 등기 청구권은 있으나 마나한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민법에는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민법에 있는 임대차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뭐를 보장하자?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핵심적인 보호장치가 뭘까요? 없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항력 부여, 존속기간 보장, 마지막으로 보증금 회수. 이 세 가지가 주택임차권, 상가건물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인 보호수단이 됩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도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여기에 집중해서 쌓여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두 번째,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거의 공산당 같은 법이에요. 거의 자본주의자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적용이 엄격하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첫째, 적용 범위의 문제가 나와요. 오늘은 원칙적인 것만 볼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원칙도 말씀드리고 예외도 말씀을 쭉 해왔는데 오늘은 거의 원칙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외까지 말씀을 드렸다가는 멘붕 상태가 돼서 또 쑥하고 마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릴 건데 원칙적 적용 범위가 어디냐? 일단 객체가 건물이어야 되고 무슨 건물이어야 돼요? 주거용이라고 합니다. 이 주거용 건물을 줄여서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하 주택이라 한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주거용 건물을. 그런데 도대체 주거용 건물이라는 게 뭘까요?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거용이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오피스텔 같은 거 보면요. 같은 층에 101호는 사무실로 102호는 주거로. 이런 경우 많죠? 오피스텔 자체가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사무용 오피스텔을 만들어 놓은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용 오피스텔에 신혼부부 들어와서 사는 경우, 애 하나 낳고 사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때 이게 주거용이지 아닌지의 문제가 생겨요. 102호는 주거인데 101호는 사무실이야. 그럼 이 전체 건물이 주거용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주거용일까요 아닐까요? 문제 생기겠죠? 생겨요. 또 그 호가 만약에 구분 소유의 객체라면 여기는 주거고 여기는 비주거고 이 판단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이 주거용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첫째,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 공부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상. 건축물 대장에 보면 그 건축물에 용도가 써 있어요. 영업용, 사무용, 주거용 이렇게. 이런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로. 그러면 창고라 하더라도 뭐 칸막이를 막아놓고 거기서 사람이 먹고 자고 살고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주거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상,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에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고 있는가, 사람이 먹고 자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지금은 그런 경우 편의점으로 다 받게만 옛날 동네 구멍가게 요만한 거 빌려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는 물건 쌓아놓고 마지막에 내실이 하나 있죠. 거기서 옛날 구멍가게 생각하면 문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주인은 없어요. 그러다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저기 맨 뒤에서 다락문을 쓱 열고 나오죠. 뭐 찾으세요? 거기서 살죠. 이게 주거용인지 아닌지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게. 그렇죠. 왜? 건물이라고 해서 독립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일부는 뭐로 쓰고 있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뭐로 쓰고 있어요? 비주거. 그렇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주거용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주임법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주택임대차법은 없어요. 자, 우리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면적 가지고 면적. 이게 넓어? 그럼 주거예요. 이게 넓어? 비주거. 아니야. 요건 또 둘로 나눠요. 주거용이 더 넓으면 일단 주거예요. 근데 주거용 부분이 좀 작아. 이럴 때는 둘로 나눠요. 첫째가 주거용이 비주거와 비교해서 딸리질 않아. 이것도 꽤 넓어. 그리고 여기가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너무 작아. 조그만 방 안에서 이불 하나 펴놓고 자고 있어. 이런 경우나 임차인이 다른 곳에 주거가 따로 있거나 그러면 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택임대차업법의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인데 주거용이란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판단하다. 문제가 건물 하나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주거용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주택임대차법법을 적용합니다. 왜?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법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져 있다. 이 정도 내용들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인적 적용 범위라고 해서 인적 적용 범위. 임차인이요. 자연인이어야 돼. 자연인. 민법에서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둘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연인하고 법인. 그런데 법인은 마치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은 해주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이 주거 생활을 할 수는 없죠. 경제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가 임차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직원들 기숙사용으로. 있어요, 분명히. 근데 법인이 주거용 건물을 임차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그건 지금 안 본다 그랬어요.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이 임차인이 누구여야 한다? 자연인. 자, 일단 요렇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자연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게 원칙이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로 만약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자연인이 임차인이다. 그럼 주임법이 적용된다. 주임법이 적용된다는 건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뭘 보호해주냐? 첫째가 뭐다? 대항력 부여. 자, 대항력의 의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갑소유 주택이 있어요. 주택처럼 생겼나요? 네, 주택처럼 생겼다고 자기 최면을 거세요. 네. 저는 주택을 딱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네, 훌륭합니까? 네. 문도 그릴까요? 창문도 그릴까? 그냥 이렇게만 그리겠습니다. 꼭 무슨 건초더미 쌓아놓은 창고같이 생겼어요. 어쨌든 주택이 빌려요.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어. 새로운 소유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해. 원래는 비워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뭐가 있다면, 대항력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신청했더니,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쿨하게 등기를 해줬다. 그럼 대항력 있죠? 네. 민법 621조에 터잡아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이때는 주택임대차 필요 없어요. 임차권 등기했으니까. 뭐가 인정돼? 대항력이 인정돼. 그런데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뭐 받고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뭐를 옮기면, 주민등록을 옮기면 다음날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이라고만 돼 있지 몇 시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0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음날 0시지 그날 24시가 아닙니다. 다음날 0시나 그날 24시나 똑같죠. 오늘 24시나 내일 0시나 똑같죠. 안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24시가 내일 0시예요. 그쵸? 맞아. 오늘 24시. 11시 59분 다음에 12시, 밤 12시 딱 됐어요. 밤 12시가 내일 0시잖아요. 같은 거예요. 다음날 0시나 오늘 24시나. 아이고 죽겠네. 시계를 딱 봐세요. 오늘 밤 11시 59분 59초에서 12시가 땅 되는 순간 다음날 0시가 땅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0시나 오늘 24시나 같죠. 근데 오늘 24시라고 해서는 안 돼요. 다음날이라고 해요.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에? 야비한 개 사이코가 들어가면 그런 것도 틀리겠네요. 다음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몇 시다? 0시다. 우리 교재 나눠드린 프린트 2조가 적용 범위고요. 3조 대항력을 보면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민법 621조에 터잡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문제가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갑니다.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렇죠? 전입신고를 하면 그 전입신고서를 수리한 공무원이 그걸 보고 주민등록을 정리합니다. 네? 그런데 이사를 한 날이 금요일이고 공교롭게도 동사무소에 5시 59분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일단 공무원이 수리를 하겠죠? 근데 공무원은 몇 시에 칼퇴근해요? 6시. 수리를 한 공무원이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야지 쌓아놓고 그냥 칼퇴근을 했어요. 토요일 쉬죠? 일요일 쉬어요? 월요일이 설날이야? 그럼 월요일 쉬어요? 화요일은 또 쉬죠? 수요일은 대체 휴일이야? 결국 목요일 날 와요, 공무원이. 그러면 전입신고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했는데 주민등록은 언제 돼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되는 경우가 생겨요. 시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은 달라요. 전입신고를 통해서 주민등록을 공무원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야. 단순히 시간 차이만 있다면 상관없는데 날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조, 2조, 3조 1항 일단 요걸 머릿속에 넣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죠.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그 규정이 사항이 있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조 4항. 이게 대항력의 뜻이에요. 얘가 뭘 승계한 걸로 본다고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누구에게? 병에 대해서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도 누가 해야 된다? 병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사항의 의미가, 대항력의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조심하시는 게, 첫 번째가요. 여길 보세요. 이제 조문 말고 여길 보세요. 지금 각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을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한 상태에서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집을 안 비워줘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 주택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갑이 보통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행 이름으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또 거기를 어쩔 수 없이 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그 상황이에요. 갑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인데 예컨대 주택가액이 뭐 한 2억이고 저당권을 받더니 한 2천만 원 빌렸어. 그러면 경매에 따라서 한 1억 8천 남죠. 보증금이 한 5천이야. 그럼 보통 들어가죠. 보통 들어가요. 자, 들어갔어요. 저당권 있어도 들어갔어. 들어간 다음에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 갖췄어. 그런데 돈을 못 갚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경매가 됐어. 갑이 주택을 팔았다면, 그냥 단순히 팔았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갑이 주택을 팔았다면. 그런데 이 주택이 경매가 됐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을 해요. 두 번째로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서는 소재주의라고 해서 그 목적물에 존재하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을 깡그리 소멸시켜요. 그걸 소재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수하는 권리들도 있어요. 경락인들이 인수하는 권리도 있지만 원칙이 소재주의예요. 그럼 문제가 권리가 깡그리 소멸한다고 할 때 무조건 몽땅 깡그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부터 그 밑에 있는 후수리 권리를 깡그리 소멸시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중요해요. 경매에서. 이때 말소 기준 권리의 맏형이 이거예요. 담보권. 최선순위 담보권이에요. 자,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에 안심하고 임차인이 들어갔다. 그런데 어찌어찌 주택이 경매되었다. 뭐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럼 저당권 소멸하겠죠? 저당권 나중에 생긴 권리도 다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이것도 소멸해요.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을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집을 비워줘야 돼요. 예? 아니 지금 열심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예를 들었잖아. 저당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경매가 됐을 때 대항력의 의미가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무조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다 해서 무조건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주택,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주택에 임차를 했는데 그 주택이 어떻게 됐을 때? 경매되었을 때, 경매되었을 때. 매각이 아니라 경매되었을 때. 이럴 때는 이 선순위 담보권이 뭐가 되는 거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아무리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경매법원에 자신의 보증금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받아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기간을 나 이때까지 살겠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기는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대항력에서 여러분들 조심을 해 주실게. 지금 우리는 대항력의 의미를 보고 있는데요. 그 대항력의 의미란 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즉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요거 하나. 선순위 담보권, 임차권, 주택이 어떻게 되었을 때 경매. 이거 조심하시죠. 됐죠? 두 번째로 인도를 받았어요. 인도를 받았다는 건 열쇠를 받아서 그 주거용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자, 첫 번째가 대항력의 의미고요. 두 번째가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을이 급한 사정이 생겼어. 기간을 정해놨지만 급한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비워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이것 좀 어디 전대를 해도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전대 기억나시죠?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갑이 오케이 했어요. 이렇게. 적법전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임차권 양도랑 목적물 전대는 임차권 양도랑 목적물 전대는 임대인 동의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죠. 뒤집어 말하면 동의 받으면 되죠.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자 전대체 계약은 갑이 아닌 을과 병사의 계약이라 그랬습니다. 얘가 인도를 받고 즉 얘가 이 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얘가 주민등록 옮기겠죠. 그렇죠? 자, 얘 대항력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병 대항력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얘는 임차인이에요? 전차인이에요? 전차인입니다. 우리 법의 이름이 뭐죠? 예? 법의 이름이 뭐예요?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임차인입니다. 얘는 임차인이 아니라 뭐예요? 전차인입니다. 그럼 얘 보호 안 되죠? 그럼 얘는 왜요? 인도 안 받고 주민등록 다른 데로 뺐는데? 대항력을 가지고 소멸된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 옮기는 순간 대항력 소멸합니다. 예? 그럼 요 상황에서는 을도 보호가 안 되고 주민등록을 한번 딱 옮겼대서 대항력 인정되고 다른 걸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임대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얘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 얘는 전차인이니까 보호를 못 받고 얘는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인정하는. 예? 아니 표정들을 그렇게 어둡게 갖지 마시고 의문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지 마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아요. 근데 전대를 했어요.
얘는 지금 주민등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대항력 인정 안 돼요. 얘는 전차인이야. 대항력 인정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무리 갑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을도 보호를 못 받고 병도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이거 갖고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그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 인도를 받는다는 건 그 주택을 점유해야 되는 건데, 그때의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도 포함한다. 여기서 간접 점유라는 개념이 나와요. 간접 점유 기억나세요? 안 나죠. 저 오랜 옛날 했잖아요. 그렇죠? 11월 달 한 3주째인가 4주째인가만 했었던 것 같아. 예? 관념적 점유라고 해서. 예? 예. 기억 안 나. 괜찮습니다. 아직 303일이나 남았어요. 예. 많이 남았죠. 300일이나 남았는데 뭐 그렇죠. 아직 뭐 횟수로 따지면 1년이나 남았는데 뭐 그렇죠. 을이 지금 병과 전대차 계약에 터잡아서 병이 직접 점유하고 을이 뭐 하는 형태야? 간접 점유. 이렇게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두 번째, 을이 주민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과 계약이 터잡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의 주민등록에 의해서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전차인이 인도비 주민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병이 아니라 을이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판결을 한 게 있어요. 우리 대법원이. 규정은 없으나. 네? 그래서 요 인도와 관련해서 이 결론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건 그 주거용 건물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임차인이 꼭 스스로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적법 전대차에 터잡아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임차인이 무슨 점유?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도에 해당돼서 대항력 인정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자라는 거예요. 자, 인도에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요 주민등록. 아까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 주민등록과 관련해서는 전입신고서의 주소지 기재, 이걸 잘못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주소지 기재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을 한다는 것은 그 주소지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수단이에요. 물권에서 이걸 뭐라 그랬죠? 공시. 뭐라 그랬어요? 공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이란 그 주소지의 주거용 건물에 이렇게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모하는, 공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해야 돼요. 정확한 주소지를. 이것 때문에 다툼이 무지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뭐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보면 반지하가 있죠. 반지하를 가게 되면 현관문에 지층 1호라고 되어 있어요. 101호라고 붙어 있어요. 지층 1호라고 붙어 있는 현관문에, 현관문 여기에 지층 1호라고 써놓은 경우도 있긴 있지만 101호라고 써놓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층이 201호로 이렇게 편말을 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반지하지만 현관문에 101호라고 써 있어서 동사무소 가서 101호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상으로는 거기가 지층 1호고 201호라고 되어 있는 데가 101호야. 그럼 신고 잘못한 거죠. 대항력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주소지 기재와 관해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 신고하라.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 신고하라.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 따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 안 되어 있다면 대장상 주소지하고는 일치하게끔 신고를 하라. 이 주소지 기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상 주소지와 이렇게. 산 56번지에서 산자를 뺐어요. 대항력 인정 안 해줍니다. 안양동 256번지를 안양동 265번지로 잘못 신고했어요. 대항력 인정 안 해줍니다. 건물 외벽에 라동이라고 돼 있어요. 가나다 라. 공부에는 ABC D동이라고 돼 있어요. 대항력 인정 안 해줘요. 근데 건물 외벽에 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부상에는 A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인정해줘요. 또 대법원이. 똑같은 건데 안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대법원으로 많이 갑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하고 일치하게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신고하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될 때 첫 번째 보호장치가 대항력이고 대항력이 인정이 되려면 임차권 등기가 돼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경우에 있다.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도록 돼 있더라.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에 의미는 새로운 양순이 임대내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다. 단 경매의 경우에는 조심하자. 인도라는 건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서의 주소지를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신고하라. 이런 것들을 기본 틀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대항력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 정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호장치예요. 두 번째가 기간보장이라 그랬죠? 기간을 보장하려면 무슨 기간을 규정을 해놔야 돼요? 에? 기간을 보장해 주려면 뭘 보장해 줘요? 무슨 규정을 둬야 돼요? 두 장을 넘겨봅니다. 4페이지. 4조. 임대차 기간 등 이렇게 돼 있죠? 4페이지 위에 4조. 임대차 기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간 보장이. 지난 시간에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도 없고 최장기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최단기는 아예 없고 최장기는 위헌 결정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간도 없고 최장기간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단 2년 보장. 어떻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몇 년으로?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주택임대차를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2년을. 예? 원래 이런 규정이 없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봤지만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었죠. 그럼 주거생활이 불안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몇 년은 보장을 해주겠다. 2년. 다만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몇 년이에요? 2년이죠. 그런데 임차인만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임차인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대인은 안 돼요.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임차인은 요 경우에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을 때는 2년 미만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단서죠. 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을 때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금 2년이 보장이 된다 그랬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를 하면서 기간을 3년으로 정했어요. 3년. 자, 이때
임차인 정한 3년을 주장할 수 있겠죠. 2년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 기간을 3년으로 정했어요. 주택 임대차를 하면서. 에? 이럴 때 임차인이 기간을 3년으로 정했지만 2년을 주장하고 2년 됐을 때 나가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차인? 안 되죠. 2년을 최단기로 보장해 주는 거지. 2년보다 길게 했을 때 그걸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두 가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죠? 네? 네, 됐어요. 일단 여기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기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임대차가 끝났어요. 자, 이런 거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대차가 끝났어요. 기간이 끝났고, 기간이 만료가 됐고, 갱신을 안 했어요. 갱신을 안 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상실됐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값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을은 주택을 반환하면 되죠. 근데 갑이 보증금을 돌려주질 않아요. 그럼 을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주택 못 돌려주겠다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얘는 기존대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이에요. 문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고 갱신이 안 된 상태에서 을이 나가야 되는데, 즉 주택을 반환해야 되는데 갑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주택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이때 갑 임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갑 임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임대차는 끝났잖아요.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고 갱신됐으니까 임대차는 효력이 상실됐다 그랬어요. 임대차 효력이 상실됐다는 건 갑은 임대인이 아니고 을도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얘가 동시 이행항변권에 터져봐 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할 때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돼요. 차임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네? 기간이 만료됐고 갱신이 된 상태에서, 갱신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은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갑은 임대인이 아니고 을은 임차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적으로. 그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이때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할 수가 없죠. 왜? 갑은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이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그렇죠? 이런 법적인 맹점이 생겨요. 그래서 4조 2항을 만들어 놨어요. 4조 2항을 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특별한 규정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차가 끝났어요. 갱신이 안 됐어요. 그럼 갑과 을은 더 이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갑은 임대인의 지위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고 싶어도 승계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4조 2항을 둬놨습니다. 예? 그런 조문들의 의미를 조금 더 기간관에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존속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관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조 2항 조문이 하나 따로 있다. 두 번째로 기간이 끝나게 되면 갱신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갱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정갱신과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약정갱신은 합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은 여기에는 없어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은 토지 임대차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건물 임대차예요. 그럼 결국 주택 임대차의 갱신 방법은 두 가지인데 약정 갱신은 합의로 갱신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법정 갱신이 문제가 됩니다. 법정 갱신이 우리 지난 시간에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요건이 요랬었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제가 뭐 자전거 빌려 탔는데 시간 넘겨서 나중에 더 타다가 돌려주게 되면 5일 뒤에 효리가 생기니까 돈 많이 줘야 되는데 막 그런 것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민법상 임대차 법정 갱신이에요. 반면에 주택 임대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 임차인은 요 1월 전까지 나가겠다라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통 갱신 거절 통지라고 합니다. 이럴 때 법정 갱신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조문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해하시기가. 요 법정 갱신 조문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약정 갱신은 안 해줄 거고 법정 갱신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임대인이 법정 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으려면 요 사이에 다른 때는 안 돼요. 요 사이에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요 사이에 임차인에게 나가라 통지를 해야 돼요. 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임차인도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 받아서 나가고 싶어요. 법정갱신을 막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1월 전까지만 나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1월 전까지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정갱신 조문은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뒤집으면 임대인이 요 사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요 때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때 뭐가 된다? 법정갱신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끔 이렇게 설명드리면 실무하시는 분들이 나는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얘기하는데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3개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임대인이 요 사이에 통지를 하지 않았고요. 임차인도 요 때까지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기간이 만료됐을 때 갱신 되지요? 갱신 돼요. 법정 갱신이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해요. 단 기간은 2년입니다. 기간은 몇 년? 2년. 거기 봅니다. 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뭐 아니가 이렇게 많아. 그렇죠? 그 기간이니까 헷갈려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다. 결국 둘 다 안 했을 때 법정갱신 된다. 2항 제2항의 경우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럼 뭐예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됐었죠. 근데 여기 몇 년이 돼버려요?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줘야 돼요. 문제는 기간이 2년 됐으니까 임차인도 몇 년 살아야 돼? 2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라고 돼 있죠. 6조의 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즉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이에요? 존속기간이 몇 년임에도 불구하고 2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만은, 누구만은?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갱신돼서 2년 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안 지켜도 돼요. 한 3개월 전에만 나가겠다 그러면 임대인은 부랴부랴 돈 마련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갱신돼서 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얼마? 3월이 지나면 해지를, 그나마 3월이야, 그나마. 그렇죠? 이걸 1월로 해놨다면 임대는 아마 뚜껑 확 열려버릴 거예요. 그나마 조금 여유를 줬어요. 3개월 이렇게. 보증금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넉넉하게 한 3개월 준 거예요. 요게 계약의 주택임대차의 기간보장과 갱신에 관한 조문입니다. 무지하게 나옵니다. 조문이.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될 기간보장의 문제예요. 됐죠? 세 번째 보장치가 보증금 회수예요. 보증금 회수. 일단 첫째가요, 동시이행관계로 규정을 해놨어요.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차인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자, 우리 1페이지로 돌아가 봅니다. 1페이지에 보면 3조의 2의 보증금의 회수라고 되어 있죠? 이 보증금의 회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보증금을 회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동시이행관계예요. 두 번째로, 근데 동시이행관계라는 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는 걸로 끝이죠. 예? 임차인은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고 목적물을 경매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임차권은 담보물권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라면 이 사람들은 경매법원에다가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임의경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담보물권자가 아닌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적물을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이거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요. 요 승소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돼요. 자, 집행권원. 여러분이 채권자예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날짜에 안 갚았어요. 몇 번 짰는데도 끝끝내 안 갚아. 안 되겠다. 채무자 재산을 경매해야지. 그래서 본인이 채권자하고 차용증 같은 거 쭉 가지고서 경매법원을 가. 나 이거 받아야 되니까 저 채무자 재산 경매해 주셔. 경매법원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 그랬어요. 왜? 경매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차용증 같은 걸 갖고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채권자인지 아닌지, 받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저당권자는 가능해요. 등기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자로 등기가 딱 돼 있기 때문에 등기보 보면 이 사람 저당권자구나. 경매 받아준단 말이에요. 일반 채권자들은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은 경매법원에 가서 채무자 재산을 경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채권자라는 사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 이걸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요. 증명하는. 그게 집행권원이에요. 경매 신청을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이게 집행권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집행권원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확정받았을 때 그 확정된 승소 판결문이 가장 확실한 집행권원이 돼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은 것도 집행권원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확실해요. 이걸 가지고서 어딜 가요? 경매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요. 이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다른 말로 집행을 개시한다 그래요. 이렇게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목적물을 주택을 경매할 수는 없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즉 강제 경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차의 신속. 최대한 빨리 반환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보증금 액수와 금액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만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하는데, 이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보증금 돌려달라 이거죠. 그런데 보증금을 상대방이 돌려주는 것과 내가 목적물을 돌려주는 게 동시인관계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목적물은 안 돌려주면서 보증금 내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보증금 돌려줘. 목적물 돌려줄 때까지 보증금 못 돌려준다. 상대방이 항변권을 행사해요. 상대방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지체 상태가 아니라는 거고, 지체 상태가 아니라면 경매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적으로 임차인이, 여기 보세요. 임차인이 판결문에 터잡아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대인을 지체 상태에 빠뜨려야 되기 때문에 집을 반환하면서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집을 반환하면서. 임차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건 집을 비워준다는 건데, 집을 비우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을 해버려요. 대항력을 상실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일급 이것까지 받아놓고도 경매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는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경매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경매를 신청하라, 반대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만은 집을 비우지 않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집을 비우지 않더라도 조문이 어려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3조의 2의 1항을 봅니다. 1페이지 보면 3조의 2의 1항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 판결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집행권한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가 뭘까요? 자신의 반대 의무를 제공해라. 이게 집행 개시 요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설명을 안 들으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개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험 지문은 바로 요 조문이 나와요. 그대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임차인이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때 집을 비우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해놨어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대단히. 별 표시가 이미 돼 있죠. 자, 어쨌든 요걸 통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때 경매를 신청했어. 그럼 경매 대가가 나오겠죠. 그쵸? 원래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니까 선순위 저 다분권자 사람들이 다 배당받고 남는 찌끄리가 있으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택임차인은 이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보다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누구보다도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그러니까 주택임차인이 들어와 살고 있는 사이에 저당권이 쭉 들어왔다. 나중에 주택이 경매됐다. 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확정일자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확정일자. 그래서 주택임차인이 경매대가로부터 보증금을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갖춰야 돼요? 계약, 증서에 뭐를 갖고 있어야 돼?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돼요. 요 날짜에 따라서 우열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은 후순위, 이거보다 먼저 설정된 건 선순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예? 다만 이것만 갖고는 우선 면제를 인정 안 해주고 뭐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대항요건. 대항요건이 뭐예요? 인도 플러스 그래서 이거를 상실하는 순간,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만 상실되는 게 아니라 뭐도 상실돼요? 우선 면제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 뭐 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면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걸자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2항. 3조의 2의 2항.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요거. 일단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했네. 네. 간단히 1시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까지 봤어요. 나머지 거 조금만 더 볼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볼 테니까요. 지우지 마세요 이거.